엄마 정신 차려. 한겨울 새벽 텅 빈 기차 안에서 김순자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 순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디 돌아보지 마. 지금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엄마한테 오고 있어.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객차 저쪽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남자들이 나 죽인 놈들이야. 지영이가 시켰어. 내 보험금 20억 타려고.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다정하던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제발 뛰어내려. 안 그러면 엄마도 나처럼 돼. 순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추녀가 악에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시간 없어. 사랑해. 그리고 효도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역시 미년 인생 이렇게 미친 짓을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달리는 기차에서 눈 덮인 철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며느리의 목을 조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뒤에 더 무서운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마가 아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 28일 새벽 5시 서울역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검은 상복 차림에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꼭 안은 채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외아들 이준혁의 100일째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준혁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4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아직도 그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출근하던 아들이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보고도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사진을 붙들고 울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울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아들 꿈을 꾸고 깨어나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홀로 키운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준혁이 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명절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것저것 사다 날랐습니다.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해. 내가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준혁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내고 시장 장사를 접었어요. 아들 없는 세상에서 돈을 벌어 뭘 하나 싶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버티는 나날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지방으로 향하는 첫 차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묘소은
순자의 고향 근처 야산에 있었어요. 객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라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의 영정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보니 문득 2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어요. 준혁이가 아내 지영이를 데리고 시골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 집 언제 지은 거예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순자는 당황해서 얼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환기를 안 시켰나 보네. 저녁을 먹는 내내 지영은 젓가락만 뒤적거렸어요. 순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건강이 안 좋은데 갈비찜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 먹어요? 준혁이가 아내를 나모았어요. 지영아, 엄마가 며칠 창원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러자 지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음엔 더 맛있게 할게. 밥 더 먹어라.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간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은 순자가 듣는지 모르는지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 엄마 혼자 사시는데 내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싫어. 솔직히 시어머니 무슨 낯에서 반찬이나 파는 사람이.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랑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웠네. 다들 신경 쓰지 마라.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지막 설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이는 명절에도 혼자 왔어요. 지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서운했지만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순자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캄캄한 터널 속이었어요. 순자는 피로가 밀려와 스르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더라. 금방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귀가에 누군가 바짝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순자는 잠결에 꿈틀거렸어요. 엄마, 엄마.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 순자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아.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뒤 돌아보지 마. 지금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엄마한테 오고 있어.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객차 저쪽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까 기차에 탔을 때는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들이 나 죽인 놈들이야.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지영이가 시켰어. 내 보험금 20억 타려고 나 죽인 거야. 순자는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고 그 다정하게 웃던 며느리가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그 남자들이 엄마도 죽이러 온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순자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놈의 손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뛰어내려. 지금 안 뛰어내리면 엄마도 나처럼 돼. 순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아,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준혁이 맞아. 엄마 시간 없어. 제발 일어나. 아들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효도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죽어서도 엄마를 지키려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꼭 안고 객차 사이사이 연결 통로로 달렸어요. 비상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문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영하 15도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순자는 알았어요. 엄마 뛰어. 아들의 마지막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등이 먼저 눈밭에 부딪혔어요. 순자는 비탈을 따라 세 바퀴를 굴렀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얼굴에 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입안에 흙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굴러가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기차가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차가 터널 입구에서 뒤틀리며 탈선했습니다. 객차들이 레일을 벗어나 뒤집어지고 불꽃이 튀었어요. 굉음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눈밭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멍히 바라봤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 안에서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순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어요.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환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죽어서도 엄마를 살리려 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순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 차가운 눈 위에 떨어졌어요. 순자는 품에 하는 영정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혁아, 네가 엄마 살렸구나. 네가. 순자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피가 흐르는 팔을 끌며 철로 옆 도로를 향해 기어갔어요. 손이 얼고 무릎이 얼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기어갔을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이 도로를 달려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 트럭이 급정거하며 멈춰섰어요. 운전사가 뛰어내려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순자는 운전사의 얼굴을 보며 가까우로 말했어요.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지방의 작은 병원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오른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왼쪽 다리에도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머,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순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할머니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사흘이라는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기차에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눈바 위로 몸을 던졌던 순간 기차는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그 기차 터널에서 탈선했어요. 47명이 돌아가셨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7명.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생존자예요. 기적이에요, 정말. 간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신도 그 47명 중 하나였을 거예요. 주녀가 순자는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엄마 살렸구나. 죽어서도 엄마를 지켜준 거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나니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박지영이었어요. 지영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은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거렸어요. 어머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뉴스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영은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기차 안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영이가 시켰어. 내 보험금 20억 타려고 나 죽인 거야. 정말이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을까?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자가 아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뼈가 금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살았으니 됐지 뭐.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영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치료받으시고 나오시면 서울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영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6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온갖 사람을 상대하며 살았어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왜 살아있지? 그 눈빛이었어요.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나 좀 쉴게. 피곤하네. 순자는 일부러 눈을 감았어요. 네, 어머님 푹 쉬세요.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지영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지영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어떻게 살아있어?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처리한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낮은 톤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리한다. 그 늙은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 정말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 걸까? 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죽던 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그날따라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회사에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물었을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때도 그랬어요. 지영은 상주로서 울기는 했지만 눈물이 금방 말랐습니다. 주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 했지만 뒤돌아서면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누구세요? 순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경찰서 강력반 형사예요.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준혁이 대학 동창이기도 하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친구네,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요. 졸업하고도 종종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강민수는 병실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준혁이 사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요? 준혁이가 죽은 교통사고 현장이요. 블랙박스 영상이 전부 사라졌어요. 블랙박스가 사라졌다고요? 네, 준혁이 차 블랙박스도 트럭 블랙박스도 심지어 근처 건물 CCTV까지 전부 없어졌어요. 순자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한 명도 없어요. 대낮에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친구 죽음이 석연치 않아서요. 순자는 강민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기차 안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를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사실 뭐예요, 어르신?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차에서 아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준혁이 목소리요? 네. 죽은 준혁이가 엄마한테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온다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시켰대요. 보험금 20억 때문에 자기를 죽였다고요. 강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죠. 죽은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아니요.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조사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강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준혁이한테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어요. 20억짜리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익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박지영이요. 준혁이 아내.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20억, 그 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강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진 속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짧은 머리를 한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기차에서 봤어요. 검은 옷 입고 저한테 다가오던 남자 중 하나예요. 강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역시 이 남자 이름은 최태호예요. 전직 사채업자 출신이에요. 사채업자요. 네. 그리고 이놈이 박지영하고 3년 전부터 내연 관계라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내연남이 있었다고 3년 전이면 아들과 결혼하기도 전이었어요. 어르신 제 생각에는 박지영이 이 최태호란 놈과 짜고 준혁이를 죽인 것 같아요. 강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보낸 게 너무 억울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순자는 강민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내 아들 친구가 이렇게 나서 주다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당분간 조심하셔야 해요. 저놈들이 어르신도 노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강민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퇴원하시면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지영이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떠난 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하였어요. 준혁아, 순자는 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 원수 내 손으로 갚아줄게.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문 유리창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강민수가 보여준 사진 속자 최태호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순자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자예요. 병원에 그 남자들이 왔어요. 최태우가 병실 앞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 강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있는 거 맞아. 조용히 해. 사람들 있잖아. 순자는 숨을 죽이고 침대 위에 웅크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10분이 지났을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비켜요. 강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형사님.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들은요, 도망쳤어요. 제가 오는 걸 보고 달아났어요. 강민수는 분해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당장 퇴원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갈 데가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료 정복순 있어요. 깔 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 순자야. 갑자기 미안한데 나 내 시골집에 좀 있어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 복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갈 데가 필요해. 복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빨리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순자는 전화를 끊고 강민수를 바라봤어요. 형사님, 퇴원 좀 도와주세요. 1시간 뒤 순자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강민수가 직접 차를 몰아시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르신 복순 시집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지영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순자는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이 전화를 추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효도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삼켰어요. 준혁아,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 갚아줄게. 두고 봐라. 지영이, 그리고 최태호, 너희들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내줄 테니까. 순자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었어요. 일주일 뒤 순자는 복순의 시골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집은 산 아래 외진 곳에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곳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냈어요. 할의 기분 아직 그대로였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복수는 순자를 친동생처럼 챙겼어요.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기차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왜 이렇게 숨어 다녀? 복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는 것, 병원까지 쫓아온 검은 옷의 남자들. 복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지영이가 정말 그랬다고. 나도 믿기 싫어. 근데 다 사실인 것 같아.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이 조사하고 있어. 증거가 나오면 연락 준다고 했어. 복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수 형사가 복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강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 생명보험 가입 내역이에요. 20억짜리가 맞아요.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강민수가 대신 읽어줬어요. 가입일이 2년 전이에요. 준혁이가 결혼하고 6개월 뒤에 가입됐어요. 2년 전이라고요. 네. 그리고 수익자는 처음부터 박지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결혼할 때부터 아들의 돈을 노렸던 거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민수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준혁이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CCTV예요. 다른 건 다 지워졌는데 이것만 살아남았어요. 사진에는 준혁의 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최태호였어요. 사고 나기 10분 전이에요. 이놈이 준혁이 차 근처에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이 내 아들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상 이놈이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기차 탈선 사고도요.
내 사고 현장에서 철로 위에 일부러 장애물을 설치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차를 탈선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기차에 어르신이 타고 계셨고요. 나를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 어르신까지 죽이려 한 거예요.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강민수가 황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복순도 달려와 순자를 붙잡았어요. 순자야 괜찮아.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순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사님, 전현들 잡을 수 있어요. 증거가 더 필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와요. 강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녹음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순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사님, 준혁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요? 네. 준혁이가 죽기 전에 전화로 그랬어요.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무서운 것도 알게 됐다고. 강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얘기 처음 들어요. 더 자세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상철 전무라는 사람 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챙겨준다고 오상철 강민수가 메모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게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여기서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수가 떠난 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복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창 밖으로 불빛이 비쳤어요.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외진 시골집에 이 시간에 누가 온다는 거지? 순자는 창문으로 몰래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태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의 남자, 기차에서 봤던 검은 옷의 남자 중 나머지 한 명이었어요. 저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순자는 재빨리 복순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복순아 일어나. 복순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왜 그래? 저놈들이 왔어. 빨리 일어나. 복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어떻게 여길 알고 몰라. 빨리 숨어야 해. 순자는 복순의 손을 잡아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할머니 문 열어요. 대화 좀 합시다. 최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순자와 복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 없으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최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복순이 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엌 뒷문으로 나가 뒷산으로 도망쳐. 내가 시간 벌게. 안 돼. 너도 같이 가야지. 내가 안 막으면 둘 다 죽어. 빨리 가. 복수는 순자를 부엌 쪽으로 밀었어요. 내 걱정 말고 빨리 가. 경찰 부를 테니까.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어디 있어? 할머니 최태호의 고함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을 찔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뒷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영하의 추위가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최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이을 악물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어요.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앞으로 곧아졌어요. 눈밭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순자는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발목에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삐었어요. 순자는 기어서라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으로 눈밭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손이 얼고 무릎이 얼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였어요.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훑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순순히 나오면 편하게 해줄게. 최태호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살려줘. 제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차 불빛이 산 아래쪽에서 빛났습니다. 젠장. 최태호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가자. 경찰 왔어. 두 남자의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타이어가 눈을 밟으며 달아나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바위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에 별이 총이 밝혀 있었어요. 준혁아, 순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 갚아줄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은 차가운 밤 공기에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들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복순이 신고한 덕분이었어요. 복순도 무사했습니다. 남자들이 순자를 쫓느라 복순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경찰차에 실려 따뜻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어요. 강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살았어요.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강민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들 반드시 잡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순자는 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사님, 나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순 없어요. 네, 증거를 찾아야 해요. 아들이 뭔가 남겼을 거예요. 순자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시골집에 왔을 때 뭔가 숨겼어요. 분명히 기억나요. 강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뭘 숨겼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준혁이가 쌀통 밑에 뭔가 넣는 걸 봤는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나중에 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강민수는 바로 일어섰어요. 어르신 시골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2시간 거리예요. 지금 바로 가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순자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형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순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고마워. 네가 신고 안 했으면 나 오늘 죽었어.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 가서 증거 찾아와. 그 나쁜 년들 꼭 잡아야 해. 순자와 강민수는 밤새 차를 몰아 순자의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희부연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시골집은 아들이 죽은 뒤로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있는 오래된 쌀통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순자는 쌀통 뚜껑을 열었어요. 쌀은 이미 반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었어요. 쌀 아래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잡혔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들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보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요. 회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상철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수백억 원이에요. 내가 장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오 전무가 협박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엄마한테 해코지 하겠다고요.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있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경찰에 전해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꼭 효도할게요. 미안해요 엄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가 네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구나. 순자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르신 USB 확인해 봐야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강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녹음 파일 여러 개와 문서 파일들이 있었어요. 장민수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정리하고 보험금 타면 우리 새 출발하자.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최태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을 악물었어요. 전현들, 정말 처음부터 아들 돈을 노렸구나. 강민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이 장부를 봤어. 빨리 처리해. 처리하면 뭘 주실 건데요? 들 빚 다 없애줄게. 그리고 보험금 챙기게 해줄 테니까.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 목소리는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상철이에요. 준혁이 회사 전무. 순자는 멍하니 강민수를 바라봤어요. 오상철이 배우라고요. 네, 이놈이 지영과 태호를 시켜서 준혁이를 죽인 거예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상철 아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배 장례식에서 눈물까지 흐리며 조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죽인 진짜 원흉이었어요. 형사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놈들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강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영, 태호, 그리고 오상철까지 전부 잡을 수 있어요. 순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내 원수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아줄게. 두고 봐라. 순자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수는 옆에서 말없이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이 USB를 가지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강민수는 USB를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제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어요. 경찰서 근처라 안전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골집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강민수가 차를 몰았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눈 덮인 들판 위로 붉은 햇살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품 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아들의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밝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그 한 줄이 가슴을 후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아들 생각에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준혁이가 보고 싶어요. 대학 때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형사님도 준혁이랑 친했어요. 네, 같은 동아리였어요. 졸업하고도 종종 만났고요.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어요. 네, 준혁이가 꼭 형이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강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영 씨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준혁이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강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다 연기였을 줄은 몰랐네요. 순자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지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활짝 웃으며 준혁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처음부터 아들의 돈만 노린 거였어요. 순자는 이을 악물었습니다. 차가 안전가호에 도착했어요. 경찰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며칠만 계세요. 영장 나오면 바로 잡으러 갈 테니까요. 고마워요, 형사님.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간이 부엌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떠난 뒤 순자는 침대에 앉았어요. 품에서 아들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꼭 효도할게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혁아, 순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순자는 알았어요. 아들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엄마한테 해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니까 엄마를 지키려고 혼자 버틴 거였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USB에 아직 확인하지 않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USB에 다른 파일도 있었잖아요. 다 확인해 봤어요. 아직 다 못 봤어요. 녹음 파일 여러 개 있고 영상 파일도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 파일이요. 네, 엄마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강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USB를 연결하고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강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가 화면 속녀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주혁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6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 효도 많이 못해서 미안해.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나 키웠거 다 알아. 준혁이 코를 훌쩍였어요. 엄마 손 트고 허리 아픈 거 다 알아. 그래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순자는 화면을 얼루만졌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어,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 오상철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몇백억이야.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오 전무가 협박하더라. 입 닥치지 않으면 엄마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준혁이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오 전무가 지영이한테도 뭔가 시킨 것 같아. 지영이가 요즘 이상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보험 얘기를 자꾸 해. 나한테 보험 들어놓으라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 화면 속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누군가랑 수상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했어. 그랬더니 준혁이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지영이가 나를 보험금 때문에 준혁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나 무서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어. 오 전무가 경찰에도 손을 써놨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모아서 숨겨두는 거야. 엄마만 아는 곳에 준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 강민수 형한테 줘도 돼. 형이 경찰이니까 형은 믿을 수 있어. 순자와 강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절대 오상철 전무를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준혁이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미안해. 결국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던 거 다 기억나. 순자는 화면을 보며 흩느꼈어요. 내가 아파서 학교 못 가면 엄마가 장사 쉬고 병원 데려가줬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건강해. 오래오래 살아. 사랑해. 엄마. 화면이 꺼졌습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준혁아.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어요. 강민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르신 준혁이가 끝까지 어르신 걱정했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엄마 지키려고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형사님, 내 어르신 저놈들 반드시 잡아야 해요. 지영이도 태호도 오상철이도.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모은 증거예요. 헛되게 할 수 없어요. 강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요. 순자는 아들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원수 반드시 갚아줄게. 두고 봐라.
그날 밤 순자는 아들의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아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던 순간 그게 아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던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 일 끝나면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줄게. 순자는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내려다봤어요. 3년 전 아들이 생일에 선물해준 반지였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는 반지를 얼루 만졌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반드시 해낼게. 기다려. 사흘 뒤 새벽 5시 강민수가 이끄는 수사팀이 박지영이 아파트 앞에 집결했습니다. 경찰차 세대와 형사 8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준비됐나? 준비 완료. 돌입한다. 형사들이 일제히 아파트 건물로 진입했어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12층에 도착한 형사들이 지영의 집 앞에 섰어요. 강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만요. 옷 좀 입을게요. 강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여세요.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창문 여는 소리. 베란다로 간다. 뒤로 돌아.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사 2명이 재빨리 비상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강민수는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문이 부서지며 열렸어요. 형사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베란다로 뛰어갔어요. 지영이 배수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민수가 소리쳤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아래층 베란다에서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꼼짝마. 지영은 위아래로 경찰에 둘러싸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의학지 비명을 지르며 배수관에서 손을 놓쳤어요. 아래층 형사가 재빨리 지영을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지영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나요, 나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지영의 양팔을 붙잡고 거실로 데려왔어요. 강민수가 지영 앞에 섰습니다. 박지영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살인 안 했어요. 남편 이준혁 씨 살해 혐의요. 그리고 시어머니 김순자 씨 살인 미수.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라고요.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증거 있어요. 강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정리하고 보험금 타면 우리 새 출발하자.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더 들을래요. 강민수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래,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최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끌어. 강민수가 명령했어요. 형사들이 지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이 최태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태호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끌려 나왔어요. 야, 이게 뭐야? 나 태호가
형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형사들이 재빨리 태호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었어요. 흑태호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최태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태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위에서 가만 안 둬. 그 말을 들은 형사가 비웃었어요. 위가 누군데 오상철. 그 양반도 곧 잡혀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너희들 다 끝났어. 오전 10시 경찰서 앞. 순자는 강민수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왔습니다. 복순도 함께였어요. 경찰서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차 탈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그 사고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피의자 나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지영이 끌려 나왔어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지영 씨, 남편을 왜 죽였습니까?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영의 눈에 순자가 보였어요. 경찰서 앞에서 있는 시어머니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순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 아니에요. 순자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내 아들, 내 새끼 돌려달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잠시 후 태호도 끌려 나왔어요. 태호는 지영과 달리 끝까지 발버 둥쳤습니다. 야, 이손나, 너들 누군지 알아? 태호가 악을 썼어요.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알아. 다 죽어. 형사들이 태호를 경찰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태호가 차창 너머 순자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태호가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보라고. 순자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래, 두고 보자.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옥에서 썩어라 이 살인마야.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하며 태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복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반응 끝났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었어요. 응, 반응은 끝났어. 하지만 순자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남은 놈이 있었어요. 진짜 원흉 오상철. 그날 저녁 순자는 복순 강민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순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밥상 한쪽에 소주잔을 올려놓았어요. 준혁이 잔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꺼내 잔 옆에 세웠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반응해냈다.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이랑 태호 잡았어.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상철이 그놈도 반드시 잡을 테니까. 강민수가 순자에게 소주잔을 건넸어요. 어르신 한 잔 하세요. 순자는 소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 잔을 기울였어요. 준혁아 같이 한잔하자 소주가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순자도 한 잔을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복순이 순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순자야, 준효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준혁이 편히 눈 감지.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오래오래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생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순자는 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엄마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준혁이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웠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밥을 다 먹고 준혁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생일 선물. 뭐야? 이게 순자가 상자를 열었어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준혁이가 반지를 순자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럼 말하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현재로 돌아와 순자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끼워준 그 반지. 순자는 반지를 얼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엄마가 아직 끼고 있어. 평생 낄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오상철이 그놈 안 잡으면 못 쉬어요. 강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영장 청구했어요. 며칠 안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들의 영정 사진 옆에 놓인 촛불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의 잠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태호가 몰래 외부로 연락을 돌렸다는 것을, 그 전화가 오상철에게 닿았다는 것을 전무님 저 잡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할머니가 USB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무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받은 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빨리 손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무님도 끝입니다. 오상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가 나를 잡겠다고. 오상철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범인 검거 일주일 뒤 순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을 나와 복순의 시골집에 다시 머물렀어요. 지영과 태호가 잡혔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수는 오상철 체포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 한 구석이 놓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복순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거예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자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복순이 물었어요.
글쎄 김치찌개나 끓여 먹을까 순자는 준혁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좋은 돼지고기 사자.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채소가에서 파와 두부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순자는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함께 장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렸어요. 시장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오상철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조문했던 사람, 아들이 믿고 따랐다던 직장 선배, 그리고 아들을 죽인 진짜 원흉 순자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준혁이 회사 선배 오상철입니다. 오상철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순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에? 어머님 걱정돼서요. 뉴스에서 기차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선이었습니다. 그 기차 사고를 계획한 게 바로 저놈인데 순자는 이을 악물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순자는 애써 평온한 척 했어요. 오상철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작은 성이에요. 생활에 보태 쓰세요. 흰 봉투 안에 돈다발이 보였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놈이 내 아들을 죽여놓고 돈을 주겠다고. 순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전무님.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상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준혁이 목까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순자는 속으로 피가 끓었어요. 준혁이 뭐, 네가 죽인 내 아들 몫을 네가 챙겨준다고. 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상철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참, 어머님 혹시 준혁이가 뭔가 남긴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사 자료 같은 거요.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이 USB를 노리고 있어. 아, 그런 건 없는데요. 순자는 모른 척했어요. 오상철이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의 다정함과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요. 혹시 나중에 발견하시면 저한테 주세요. 회사 기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오상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순아, 빨리 집에 가자. 순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바로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오상철이 나타났어요. 뭐요? 어디서요? 시장에서요. 저한테 접근했어요. USB 얘기도 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르신, 저놈이 어르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은 언제 나와요? 빨리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놈이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상철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차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순자는 창문으로 몰래 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남자 3명이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일어나. 순자가 복순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왜 그래? 복순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또 왔어. 빨리 도망가야 해. 복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찰 불러. 복순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뒷문으로 향했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 열어 할머니.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치읓 같은 어둠이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밭을 헤치며 달렸어요. 뒤에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뒤로 갔어. 쫓아가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2년 인생 중 가장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오상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왜 도망가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상철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USB만 주면 살려드릴게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눈에 빠져 휘청거렸어요. 그건 경찰한테 줬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오상철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순순히 주면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안 그러면 오상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칼날이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르신 준혁이도 고집부리다. 그렇게 됐어요. 오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살려준다고 했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돈도 주고 좋게 끝내려고 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그 새끼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오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고하겠대요. 정에 실현한대요. 웃기지 않아요. 오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고 퇴호시켜서 죽였지만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제가 죽였어요. 어쩔 거예요. 오상철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요. 경찰도 내 편이에요. 오상철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USB 내놓고 조용히 죽으세요.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때 순자의 손이 주머니 안에 핸드폰에 닿았습니다. 복순이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시간을 끌어야 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왜 지영이를 이용했어요? 오상철이 멈칫했습니다. 뭐 지영이한테 왜 시킨 거냐고요? 직접 죽이지. 순자가 시간을 끌었어요. 오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지영이 그녀는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연이었어요. 오상철이 칼을 만지작거렸어요. 내가 접근해서 꼬드겼죠. 남편 보험금 20억 내가 빚 없애주고 새 출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지영이가 넘어간 거예요. 당연하죠.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오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원래 준혁이 사랑한 적도 없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순자는 이를 갈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태호는 내 부하예요. 시키면 뭐든 하는 놈이죠. 오상철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수단은 끝났어요.
USB 어디 있어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말 안 하면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오상철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끝까지 못 갚았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산 아래쪽에서 빛났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젠장,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이에요. 빨리 가야 해요. 오상철은 순자를 노려봤어요. 운이 좋았네. 오늘은 봐줄게. 오상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없어요. 기억해요, 할머니. 오상철과 부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타이어가 눈을 밟으며 달아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르신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어요. 박민수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신고해 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오상철이 맞아요. 네, 그놈이 직접 왔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놈이 우리 준혁이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직접 자백했다고요. 네. 순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강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녹음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녹음 중이었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르신, 이거면 잡을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도와준 것 같아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저놈 잡을 수 있어.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오상철이 자백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수가 녹음을 검찰에 넘겼어요. 어르신이 녹음이면 충분해요. 오상철 자기 입으로 살인교사 인정했잖아요. 강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나올 거예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복순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밤새 얼마나 무서웠어. 복순이 순자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살았잖아. 순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녀석이 칼까지 들었다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복순이 붕괴했어요. 이제 잡히겠지. 형사님이 오늘 영장 나온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민수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어르신 영장 나왔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지금 바로 잡으러 갑니다. 강민수의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어르신도 같이 가시겠어요. 저놈 잡히는 거 직접 보셔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꼭 가야죠. 경찰차 세대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목적지는 공항이었어요. 오상철이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놈 새벽 비행기 타려고 했대요. 다행히 미리 알아냈어요. 강민수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잡을 겁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 위로 눈이 녹아 물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뒤 공항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출국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자도 뒤따라갔어요. 출국장 입구에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오상철이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여권을 들고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상철,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오상철이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상철이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차. 경찰들이 일제히 뛰어갔습니다. 오상철은 여행객들 사이를 헤치며 도망쳤어요. 캐리어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켜요, 비켜. 오상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공항 반대편에서 또 다른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상철은 양쪽에서 포위당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상철이 멈춰섰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상철, 움직이지 마. 강민수가 외쳤어요. 오상철의 눈이 미친 듯이 굴러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어요. 손보여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오상철이 주머니에서 손을 뺐어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오상철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흑! 오상철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잘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상철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강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가 있냐고 오상철이 악을 썼어요. 강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고 태워시켜서 죽였지만 오상철의 목소리가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네가 직접 한 말이야. 김순자 어르신 앞에서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술을 달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어요. 오상철 앞에 섰습니다. 오상철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순자를 올려다 봤어요.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오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나쁜 짓 하는 너를 신고하려 한 게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일하고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내 아들을 네가 죽였어. 돈 때문에 내 더러운 빌리 감추려고. 순자는 오상철을 똑바로 내려다 봤습니다. 오상철, 지옥에서 평생 썩어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6개월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오상철을 일으켜 세웠어요. 오상철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상철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차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이제 내 원수 다 잡았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해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끝까지 포기 안 해서 잡은 거예요. 강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준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복순의 집에서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술을 한 잔 따랐어요. 준혁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상철이 잡혔어. 지영이랑 태호 잡히고 이제 그놈까지 잡혔어. 순자는 술잔을 아들 사진 앞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내 원수 다 갚았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얼루만졌어요. 원수 갚으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네가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순이 옆에 와서 순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순자야 울어. 실컷 울어. 순자는 복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범인을 쫓으면서 느낀 두려움, 복수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순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 빛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빛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준혁아.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을 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은 빛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준혁이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나는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아.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힘들 때 몰라줬어.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효도 많이 못했잖아. 준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그래.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나 걱정 말고.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엄마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준혁이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가지마.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빛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아, 순자는 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냈다는 안도감, 아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다는 기쁨, 그 모든 것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복순이 순자를 끌어안았어요. 순자야, 준혁이 잘 갔어. 이제 편히 보내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있었어요. 달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아들이 새 출발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녀가 엄마도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만나자.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높고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상철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거렸습니다. 순자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복순과 강민수가 양옆에 함께 했습니다. 순자의 손에는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잠시 후 피고인석에 오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공항에서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어서 박지영과 최태호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지영은 형편없는 꼴이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험악한 인상이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피고인 오상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법정이 숨죽이며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오상철은 회사 자금 32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이준혁의 사례를 교사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모친 김순자에 대한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인간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긴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오상철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재빨리 기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기징역이라고요. 오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죽인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살인을 교사한 자는 직접 손을 쓴 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다. 피고인은 자중하시오. 오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지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었어요. 피고인 박지영은 남편 이준혁의 살해에 공모하고 시어머니 김순자에 대한 살인 미수에 가담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피고인은 오로지 보험금 20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으며 이는 인륜을 저버린 폐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피고인 박지영을 25년에 처합니다. 지영의 어깨가 축처졌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최태호는 이준혁 살인의 실행범이며 기차 탈선 사고를 일으켜 4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태호를 사용에 처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 사형이요.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상철리 시킨 거라고요. 피고인은 정숙하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경위들이 태호를 붙잡아 앉혔어요. 태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나만 사형이라고. 오상철이 무기면 나는 왜 사형이야. 피고인 최태호는 47명을 살해한 대량 살인범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시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끌려 나갔어요. 판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유족 김순자 씨께서 발언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아들 사진을 꼭 쥐었어요. 순자는 피고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오상철, 지영, 태호, 아들을 죽인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자는 꿋꿋이 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밤 늦게까지 좌판 지키며 살았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준혁이었습니다. 제 전부였어요. 순자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더러운 비 감추려고 순자는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나는 네가 우리 준혁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다정하게 웃을 때마다 고마웠어. 지영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근데 네가 처음부터 아들 돈만 노린 거였어. 20억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돈 때문에 인생 다 버렸으니까. 지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준혁 씨 사랑했어요. 근데 오상철이 접근해서 돈 얘기하니까 제가 흔들렸어요.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한동안 지영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오상철을 바라봤어요. 오상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상철, 순자가 불렀어요. 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네가 내 아들을 왜 그랬는지 알아. 아들이 내 비리를 봤으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신고하겠다고 했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대. 순자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나쁜 짓 하는 사람 신고하는 게 왜 죽을 죄야? 오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했어. 그리고 시침이 떼고 장례식에 와서 눈물까지 흘렸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네가 조의금 내면서 형 같은 후배였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 말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는 네가 지옥에서 평생 고통받길 바라. 죽어서도 내 아들한테 용서받지 못하길 바라.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절대 잊지 마라. 네가 죽인 사람이야. 순자는 아들 사진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사진 속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순자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복순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준혁이도 다 들었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정말 끝났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형사님 고마워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끝까지 포기 안 해서 잡은 거예요. 강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준혁이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4월 순자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어요. 복순이 다니던 시장 한켠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였어요. 김치찌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준혁인네로 지었어요. 간판에 아들 이름을 새겼습니다. 개업 첫날 복순과 강민수가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대박나라. 복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저 단골할게요. 강민수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게 한쪽 벽에는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순자가 직접 쓴 글귀가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 잘 지켜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를 넣고 두부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순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손님에게 김치찌개를 내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오세요.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손님이 모두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작은 뚝배기에 한 그릇 아들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아,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 네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야. 맛있게 먹어. 순자는 밥 한 공기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순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의 별이 총이 밝혀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 우리 아들 있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들이 엄마의 뺨을 얼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엄마도 사랑해.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내 김치찌개 해줄게. 순자는 오래오래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엄마. 꼭 다시 만나자.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순자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 열심히 살게.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준혁이네 간판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달빛이 간판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의 가게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거니 식당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며 순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순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차가웠던 마음에도 결국 봄볕이 스며들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예비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결혼 빙자 사기는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고 해요. 특히 자녀의 결혼 상대를 통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정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결혼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학력, 재정 상태 등 기본적인 것들은 꼭 검증하세요. 둘째, 부모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부모님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셋째, 가족 간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순자와 정우가 갈등을 겪은 것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넷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처럼 끝까지 증거를 모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순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복순처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